네, 검은 호랑이 해였습니다. 올해 2022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오늘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S&P 점도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올 한 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바로 파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해서 연준의 전반적인 위원들의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참 지금 뚜껑을 열어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우선 작년에 이제 FOMC의 점도표가 있습니다. 2021년과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후년 이렇게 2024년까지 쭉 내다본 점도표입니다. 얼만큼 금리를 인상할까 하는데 가장 높았을 때가 3%가 약간 넘었을 때입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올 한 해로 바로 넘어오게 되면서 지금 예상을 해놓은 건데요. 올해, 내년, 그리고 후년, 그리고 2025년까지 기본적으로 올해 시작한 게 4%대입니다. 거기에서 내년 가장 높죠. 거의 한 6%에 육박하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후년에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2025년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연준의 목표치인 2%입니다. 2%대가 좀 내려오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는 전망을 완전히 깨버리는 한 해를 보내줬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게 S&P 500 지수의 한 해 동안의 일봉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딱 보시게 되면 안타깝게도 2022년 초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때가 4,818포인트로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1월 4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이고요. 최저가는 10월이었네요. 이제 10월 13일 날 3,49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중 저가를 기록했고, 이제 그 이후에 약간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S&P 500의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 차트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의 변동성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시장은 왜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테이퍼링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 이제 이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파월 의장은 FOMC 발언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긴축으로 가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조금 더 앞당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욕장이 이제 하락을 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이 현지 시간으로 12월 30일이었었고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언을 내놓습니다. 상승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된다라는 식의 말을 꺼내게 됐고요.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정도는 이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앞당기고 금리 인상을 하려는 그런 바닥을 만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테이퍼링은 기본적으로 매월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해서 올해 6월에 딱 끝내는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거를 2배 빨리 했습니다. 300억 달러씩 확대를 해서 올해 3월에 조기 종료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사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 좋은 분위기가 이제 연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월 12일입니다. 딱 고점을 찍고 살짝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맞으면서 소화하는 바로 그 구간이 되겠죠. 1월 12일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때 발언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했고 민첩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발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그러니까 2021년과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좀 더 차가워진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나온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 빠른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보여지고 있고 더 이상 중앙은행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이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중요한 조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한 해, 올해 자체를 연준이 정상화되는 노멀라이제이션을 향해서 발을 딛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인상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애둘러 표현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락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자, 다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1월 이후에 이제 조금씩 내려오게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과한 낙폭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반등을 아주 급격하게 줬던 게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월 고점 수준까지 다 회복을 한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나온 악재가 뭐냐면 바로 여기 쓰여져 있는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그리고 2년물 장단기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전의 의미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기술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리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침체로 갈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시그널이 2022년 3월 30일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포인트하고 그대로 맞는 부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도 약간의 회복세를 보였지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딱 7월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역전 현상이 고질화되면서 오늘 방송을 하는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역전 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을 지나 급격하게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트가 급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3월의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게 됐었고 이 상황이 이제 5월 13일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미 상원에서는 찬성표 80표, 반대 19표로 찬성을 하게 됐고 이렇게 파월 의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이제 위원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때 한 번 더 연임을 연준 지명을 받게 되면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다시 한번 재신임까지 얻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임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강력한 매파로 움직이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래도 일부 상원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실패를 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시점에 어땠었냐면 이제 2달간 물가 상승률이 거의 8%를 넘게 되면서 1980년대 초 이후로 최악의 인플레이션의 급등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적으로 22년 만에 50bp를 한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준이 시장 상황 대비해서 너무 느리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월 의장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쭉 한번 반등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강력하게 올리긴 힘들다. 침체라는 것이 앞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책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심리가 반영되면서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한 반 정도를 거쳐서 쭉 한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까지 약간 기대감이 있었었는데요. 8월 26일 딱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잭슨홀 미팅이 있었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바로 그때 매파적인 입장을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던 그런 파월 의장의 내용이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매파적인 발언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10월 13일 날 3,491포인트까지 S&P 500이 쭉 떨어지면서 거의 연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와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연준과는 분위기가 계속 다릅니다. 지금도 연준의 발언과 채권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 것처럼 시장에서는 이때 한 번, 그리고 또 이때 저점 이후로 이때 한 번, 계속해서 연준이 못 올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었던 게 12월 초가 되겠는데요. 이럴 때 또 파월 의장은 한 번 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PCE를 기준으로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 계속해서 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점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그 말은 고용이 어느 정도 뜨거운 고용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택시장이 지금도 얼어붙어 있는데 당분간 해빙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노동시장 때문에 회복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상품 인플레이션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까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이 노동 인플레이션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침체가 나오는 것 아니냐, 경기 경착륙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아직 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니면 완만하지만 경기는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질지 올 한 해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 S&P 500 지수가 그러한 흐름들을 타게 되면서 연초에 가장 높았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정도 반발 매수, 그 다음 다시 한번 쭉 한번 매파 발언 때문에 떨어지고 피봇에 기대한 기대감이 두 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잭슨 홀 때 한 번, 그리고 연말에도 피봇에 대한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꺾이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위에 있는 고점들만 딱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부진한 현상이 일어났던 202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는 어땠을까요? 1년 동안 가장 좋았던 부분과 가장 나빴던 부분. 이미 뭐 아셨겠지만 딱 색깔로 보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시죠? 바로 IT가 가장 안 좋았습니다. 시가총액 1위가 애플, 무려 25%나 급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28%, 그리고 광고 회사는 더 그렇습니다. 시장이 얼어붙게 되면은 이런 광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반영이 나오면서 거의 4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면은 지갑이 닫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마존처럼 결제를 하는 곳에서는 50%의 급락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서학개미, 그리고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5%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고, 지금도 이런 연말의 분위기에 테슬라는 계속해서 저점을 더욱더 갱신하고 있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급등락을 하면서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강했었는데요. 지금 엑손모빌, 쉐브론 텍사코 78%, 52% 급등했었고요. 지금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더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유가 쪽에 베팅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성장주,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에 계속해서 시장을 지지해줬던 그 섹터가 바로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줬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요. 오늘 휴장이지만 이슈를 중심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슈 중심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침체가 내년도 인플레이션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월세와 주택가격 하락이 물가를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전, 인테리어, 이사 등의 수요도 함께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연준이 기대하는 물가 상승률 축소와 경제활동 위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료와 집값 등 주거 비용만으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 또한 연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에서는 6분의 1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미국에서는 낮은 금리와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택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거 공간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늘었으며 낮은 금리는 이를 뒷받침했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택가격이 치솟았지만 올 상반기부터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높은 금리는 소비, 고용, 투자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며 금리에 민감한 주택 부부는 이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된다며 주택 비용의 경우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집값 하락과 임차료 상승세 둔화는 내년 이후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높은 임금 상승세가 소비자들의 지출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은 계속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만으로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떨어지기는 다소 힘들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전략 물자 수출 통제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 등 우방국들과 신수출 통제 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시장 의존도가 큰 한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에게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 구성을 위한 의사를 타지하고 있으며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수출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의 글로벌 수출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로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이 체제는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 소재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러시아, 체코 등 옛 공산권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탈냉전 이후 지난 1996년에 출범했는데요.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며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가 대중 수출을 통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견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이 체제를 대체하는 새 수출 통제 기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체제를 유지하려면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거나 러시아 등을 퇴출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의 편가르기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 정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정은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S&P 케이스실러의 10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년 대비 9.7%의 상승이며 이어 달라스 연방은행의 12월 제조업 지수, 연방주택금융청의 10월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